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우리 장성철 소장님, 네. 그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르셨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뭐로부터 살아남아요? 신인 방통 현장 오면 네. 너는 출연 못할 거야 막 그래서 외모를 바꿔가지고 저인지 모르게 하려고. 아니 이름표부터 바꾸세요. 이름 바꿔야 되겠네. 예, 오늘 좀 갈 길이 멀거든요. 네. 예, 바로 곰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폭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무 서명 날에도 돼 있지 않은 거를 이게 진실이니까 이렇게 많은 문건이 현실로 존재하는데 좌우간 저는 보고받거나 지시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 현장 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두 번은 못하겠네. 먼지까지 터니까. 사법 조치 등을 통해서 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소식이네요. 이동관 후보자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저 보고받은 적 없고요. 지시한 적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약 올리기 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계속 방어하고 옹호해주고 이동관 후보자도 고마워했잖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 채택부터 안 된 것 자체가 네. 이번 청문회가 무의미한 청문회가 될 것이다 라는 예정된 결과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건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서 더 강하게 질타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실제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자료를 너무 안 주니까 검증의 길에서 너무 많이 막힌다. 전부 뭐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안 주니까 그리고 저는 태도 자체가 너무 불손했다. 후보자의 태도요? 예, 그렇습니다.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공손하고 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고 이런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아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이죽거리기도 하고 약간 조소 섞인 표정도 나오고 특히 뭐 점심 먹으면서 사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라든가 이런 조롱성 발언을 해도 되는 거냐. 네.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명히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런 갈취라든가 뭐 핸드폰을 뺏었다든가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팩트입니까? 300번 이상 머리를 박게 하면 살아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진술서가 왜곡, 과장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아무도 현장을 본 사람 없지 않느냐, CCTV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본 사람이 없으면 없는 사실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사실상 참고인 자격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끝내 여당 측의 반대로 출석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기자회견에 섰던 강두구 의원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300번 책상에 300번 네네. 찍은 거 이거 과장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진술서로 또 확인을 했을 때 30번이 아니고 3번도 아니고 300번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 다시 물었을 때 100%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 이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고발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사이에 고발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직은 고발하지 않았는데 고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관계를 직접 다퉈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소장님, 네. 이 학폭 진술서를 이동관 후보자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 진술서는 이제 왜곡 과장이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곡 과장됐다는 근거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들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다른 증언자들 진술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아들과의 대화는 신뢰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무능력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다른 피해 학생들 3명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1명이라도 딱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네가 당시에 당했던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봐라. 이랬으면은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니, 그런데 그 피해자분들의 또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아니, 조심스러운 있겠죠. 부분도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뭐 얼굴 가려서도 그 자리에서 뭐 목소리 증언만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좀 민주당의 무능력함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질문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진술서 있잖아요. 7분 동안 그 진술서를 그냥 읽어줬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동관 후보자는 계속해서 별 문제 없어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사장한테 왜 전화했어요? 그리고 왜 전화 깠어요? 별 문제 없는데? 왜 전화 갔냐면요. 유명해서. 유명 정치인의 숙명이다. 본인 유명해서 전화할까요? 네. 그럼 유명한 다른 정치인들이나 중요한 분들의 자녀들은 다 전화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앞뒤가.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민주당 의원들이 못했어요. 접촉은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아, 민주당 위원들이요? 예, 아. 민주당 교과위 위원들이 그 학생들 피해 학생들 접촉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 학생들이 별로 끼고 싶지 그럴 수 있을 것 않다라는 같아요. 입장이고 네. 이미 다 이제 성인이 성년이 됐잖아요. 돼 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과거를 다시 꺼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고요. 그것은 당시에 이 함께했던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몇 번 전화 취재를 했을 때 저한테 이제 그만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다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끔찍한 기억인 겁니다. 근데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공손하지도 않고 사과하는 태도가 아닌데 대해서는 피해자들 그리고 당시 교사들이 네.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을까 상당히 네. 참담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거 증언자로 이제 나서고 있는 담임 선생님, 그 교사들을 향해서도 이제 법적 조치를 또 예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분의 태도가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무조건 본인을 향한 문제 제기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도도 하지 말고 언급도 하지 마. 왜? 나 소송할 거니까. 이런 식의 협박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봐요. 본인도 무서우니까 막 시험 기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고소를 하거나 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협박은 안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름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 바꾸는데. 예.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 보고서 이렇게 보고자 이동관 대변인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이것도 작성 안 하셨어요? 작성된지도 모르셔요? 아니 이런 정도가 뭐 특별히 무슨 대단한 문건이라고 작성을 지시하고 아니에요. 이 그걸 안에 봤습니까? 심지어는 검찰총장 후보자 3편까지 수집 보고하셨대요. 정보 노름까지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자, YTN 리스트, 보도 리스트 이거 보세요. 밥 먹듯이 방송에 개입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했다 그러셨죠? 이런 자. 정도 협조 요청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문제라니까요. 기본 직무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책에도 정권의 나와 편에 있습니다. 들도록 언론 내나 협조 요청하고 스핀 지시해놓고 안 닥터는 했다고 무엇인가? 그러는 그 인식이 지금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스핀닥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코 스핀닥터란 말 예.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자, 책에 나와 있습니다. KBS 네, 방송에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는 아하이 스핀 닥터 역할을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스핀 닥터가 몰라서 나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정부 강요들 이렇게 최측근에 붙어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홍보 전문가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동관 후보자는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언론학자들은 이 스핀닥터라는 의미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시민을 속이는 기술자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부정적인 있네요.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있고 일각에서는 여론 조작 전문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저거를 이렇게 강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고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했을 때 고쳐라.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이거를 물어봤을 때 이게 통상적인 업무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홍보 전문가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을 했지만 국민적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4년도 4월 달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고요. 당시 이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있던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요. 네. KBS가 세월호 참사 터지고 나서 정부의 대처와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미흡했다, 잘못됐다 이런 보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홍보수석이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좀 뉴스 편집에서 좀 빼줘. 내 얼굴 좀 살려줘. 이거 나 좀 보고 좀 빼줘 이랬거든요. 네네. 그게 1심에서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고요. 2심 가서는요. 벌금 1,000만 원 받았어요. 아, 유죄가 나군요. 예, 유죄가 난 네. 사항이에요. 근데 이러한 협조 요청하는 것은 스핀닥터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방통위원장 되면 이런 일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하겠다라는 선전포고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최후 빼!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광대를 뺍니까? 예. 네. 예. 웃음벨인데. 네. 그 공영방송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공영방송에 대해서 KBS 직원 아닙니까? 네.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할 수 있다. 교정하면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그러니까 일종의 선교정 후 지원론 뭐 이런 셈인 거예요. 그 교정이 뭐냐면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국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KBS 보도가 틀어지거나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있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KBS 지금 보도가 상당히 편파적이고 잘못됐다라고 만 보고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을 대상으로 교정할 수 있다. 교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거나 교정하면 봐서 지원해 줄 수 있어. 네. 어떤 당근과 채찍 개념으로 언론을 다루려고 한다. 이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비판, 감시, 견제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언론의 기능이고 역할인데 그것을 혹시 혼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교정이라는 단어 그렇게 뭐 어렵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KBS 사장 바꾸고 보도국장 바꾸고 더 라이브 담당 PD 바꾸고 그만 좀 바꿔요. 왜 자꾸 그래요? 그걸 교정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일단 네. 이름 바꾸시는 거. 제 이름도 이름부터 바꾸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인사청문회장 밖에서 기자들이 한 질문에 대답하는 이동관 후보자의 모습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임하실 건지 좀 얘기 좀. 진지하고 겸허하게 임해야죠. 진지하고 겸허. 그럼요. 이른바 언론 장악 문서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청문회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청문회 턱 앞에 그 뭐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 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기자협회 조사 보면 반대 의견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선배로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네, 기자 질문 태도를 좀 문제 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자의 태도, 질문하는 태도, 그리고 후보자의 답하는 태도 어느 쪽이 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기자는 질문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저런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공직자가 불편해할 만한 질문도 거침없이 하는 게 기자의 직업이고 숙명입니다. 질문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야 되는 없죠. 거죠. 예, 네. 다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면 됩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상황은 이랬던 거다, 해설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자는 그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팩트 체크를 하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보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묻고 대답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저렇게 각을 세워서 기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 나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공직자의 자세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태도는요 그냥 메롱이에요, 메롱. 메롱. 네? 메롱이요? 메롱. 아무리 야당이 나에 대해서 문제 삼아도 메롱. 네. 언론이 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나는 곧 방통위원장 임명 받지롱. 아,
나 임명받고 두고 보자 이런 메롱이죠.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 거죠? 좀 아파요. 그 죄송한데 많이 아프시죠? 너무 수염을 믿는 것 같아요. 전 줄 알아요? 네, 장성철님 너무 수염 뒤에 숨지 마시고. 저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러한 이제 태도들이 오만하고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장관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 포함 총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그와는 좀 달랐습니다. 8명 가운데 2명만 혐의를 인정하고요. 논란이 됐던 사단장은 혐의가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대대장 2명만 최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최종 관리 책임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거냐. 박 대령은 1사단장에게 있다라고 봤지만 실제로 조사본부는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더 이상은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써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 군대 갔다 왔는데요. 항상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사건들을 보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사령관들의 명령이 너무나 왔다 갔다 지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결제했잖아요. 그대로 해라고 네. 했다가 회수를 해요. 네. 그러다가 집단 항명 수계로 박정훈 단장을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입건하죠. 네, 그러다가 집단은 아닌 것 같아. 그냥 항명이야. 그러고 나선 그냥 견책을 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왜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서에 결재를 했냐라고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더 가관인 것 같아요. 제가 확신을 갖고 결재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과 지시가 계속 왔다 갔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군인 사회에서 과연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과 지시에 좀 무게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참으로 이제 공교로운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사단장을 혐의해서 빼라는 외압으로 느꼈다. 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번 결과에 사단장이 혐의해서 빠지다 보니까 이게 또 괜히 또 의심을 더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물론 이종섭 장관한테 왜 번복을 했냐. 그러니까 결재를 해놓고 번복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네. 결재할 때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무려 국방부 장관인데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도 상당히 애매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장관까지 결재를 끝낸 이 서류가 왜 중간에서 이첩 보류 결정을 내리고 누구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던 건가.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진술이 전부 상반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전부 다 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박정훈 대령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디까지 일파만파 커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반드시 특검으로 진실 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권 취재 많이 하시니까 그럼 네. 실제로 지금 정치권에서 특검 발의 논의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는 이 사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네.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력하고요. 네. 민주당 원내대표
대령랑 직접 통화를 했는데 박정훈 대령조차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야당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네. 반드시 이 사건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군에서 어떤 의견을 달아서 경찰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론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라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한테 물어보니까 네. 신 차관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에요.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라는 거죠.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참고 자료에 불과한데 왜 처음에 8명이었다가 사단장 빼고 2명만 넣고 네. 이첩을 했다가 다시 회수했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뭐 그런 되는 얘기가 건가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 민주당 믿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전력이 너무나 약해요.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민주당은 그냥 말로만 지켜준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믿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장 소장님의 저런 얘기를 들으면 좀 적극 반발해서 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더 열심히 일하는. 전투력이 올라가나요?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정훈 대령 건에 대해서 국방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네. 분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 안보 이슈가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더 라이브 긴급 국방위 최연소 국방부 차관 기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백승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좌 교수 모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타국인 군사 전문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아주 유심히 지켜보시더라고요. 앞 코너에서 이야기 다룬 부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빠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좀 황당무계한 일이다. 왜냐? 저기 군사법원법이나 군사경찰 설치법 그 규칙에 보면은 수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돼 있고 지체 없이 경찰에 이관하라고 돼 있습니다. 수사단이 1차 사실 조사를 하면은 국방부가 20일 가까이 이걸 가져다가 묵혀가지고 지금 최수근 상병 그 사망 이후로 벌써 한 달이 더 지났거든요. 경북경찰청 수사 착수도 못했다는 거예요. 명백한 수사 방해예요. 군사법원 법에 지체 없이 넘기라고 돼 있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그랬는데 이런 검토를 왜 하냐고요. 근데 제일 우려했던 일이 바로 터졌어요. 뭐 아래 빼고 위에 빼고 지금 8명이 2명으로 줄었어요. 네. 대대장 2명만 들어갔죠. 네, 2명으로 줄었어요. 네. 결국은 우리가 보기엔 여단장, 사단장의 이제 혐의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가 사실상 수사에 저는 영향력 행사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경찰이 이제 수사할 거 아니에요? 군사경찰 협조 없이 수사 못합니다. 민간경찰에서 군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다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 가이드를 다 짜놨다고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이게 보신다는 다 거죠? 짜는 거예요. 국방부가 이런 걸 한다는 거야. 이게 네. 국방부가 하라고 어떤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무슨 법에? 네. 네. 아주 뭐 불편하신 거 근데 아니 불편한 게 네네. 없어요. 김종대 황당무계라니까 내가 그 얘기가 좀 황당무계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행정 경험을 한 입장에서 보면 결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제를 했다가 그 바로 결제 수정할 사안이 있어서 이첩을 그래서 중단을 시킨 거예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경위 조사했던 내용이 좀 바뀌어 있죠. 20일 해석이 바뀌었겠죠.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20일이 소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결제할 때 신중하지 못한 건 인정해야 돼요. 확신을 갖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확신이 아니고요. 네. 그걸 좀 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서 했는데 결제를 네. 첫 번째 결제를 잘못하고 결제 수정을 했는데 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밖에 어떤 지시를 받거나 요구를 받아서 했다면 이건 장관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네. 결정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좁혀서 좀 여쭤볼게요. 무려 국방부 차관 출신이시니까 이렇게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난 것이 다시 이렇게 급변침되는 경우가
존재는 합니까? 자주 있지는 않지만요. 네. 차 결제해놓고 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다른 자문을 받으면 네. 결제를 재검토할 수 있죠. 그게 결제의 의미인 겁니다. 아니, 자주 그럼- 있어서는 안 되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자주 있어서는 안 결제권자가 결제한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수정할 때 문서가 아닌 구두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결제 그런데 그렇습니까? 있는데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건 정말 그거는 뭐, 있을 수 네. 없는 일이고 네, 네. 좀 더 신중하게 신중했어야 했어야 된다. 되는데 네. 신중하지 못한 그 부분이 부분은 좀 문제가 아쉽게 느껴지시군요. 예. 아니 진짜 국방부가 그렇다면 국민들이 국방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내부적으로 다른 검토를 거쳤다면은 누가 그러면은 여기에 다른 어떤 생각을 건의하고 말한 겁니까? 지금 그 실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어느 날 보이지 않는 뭐가 작용했는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네. 거기에다 이 결재난 사실도 모르는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직접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차관도 원래 결재받은 자리에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2명이 출연해가지고 이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통화만 4-5번입니다. 4-5번. 장관이 그러면 본인이 결재가 할 때 생각이 모자랐으면은 본인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까? 왜 아무것도 모르는 참모들이 나서고. 근데 수정 지시조차도 절차를 안 밟았다고 보시는 아니 거군요. 그러니까 해병대에선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고 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무관리관 개인 의견 아니냐? 이걸 자꾸 하면 외압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전 수사단장이 박정훈 그렇게 전 얘기해요. 수사단장의 그러면 얘기죠. 생각할 예. 게 있으면 그거에 맞게 수정 절차를 하든지 네. 정정 절차를 거치든지 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해병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형식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외압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사건이 외압이냐 항명이냐를 판가름하는 키맨은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왜냐하면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저기 수사단장은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 입첩을 항명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항명 수계라 그랬어요. 이거 전시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고, 네. 그다음에 불구속 수사가 없습니다. 무조건 구속 수사입니다. 대법원 7년 이상형이에요. 중형을 선고받는 아주 거예요. 무겁군요. 네. 네. 이걸 항명이라 그랬어요. 지금 해병대 사령관은 이 명령을 정식으로 박정훈 대령한테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외압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화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수사단 단원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는 또 뭡니까? 네. 외압에 관한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지금 이것을 민주당 같은 경우도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 윗선이라 하면 뭐 어느 정도까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이 사건은 7월 30날 장관 결재를 받았는데 네. 국가안보실에서 연락이 와서 수사자를 보내라. 사실 이거 불법적인 요구거든요. 네, 그 응하지 수사자를 않았다는 보내라. 겁니다. 이거 불법적인 요구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31일로 예정된 기자회견 보도자료. 언론 브리핑. 사실은 예. 그것도 보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건 협조 안 할 수 없었다. 브리핑 자료는 보냈다. 그걸 그렇죠. 보냈어요. 예. 그다음부터 분위기가 급변침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취소되고 국회 설명 취소되고 저는 대통령실의 전화가 해병대 사령부로 직접 왔고 국방부를 통해서도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그 대통령실 전화 이후에 모든 사정이 바뀌었다. 장관의 생각이 바뀐 정황은 확인이 안 된다. 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그 이상의 단위라는 거죠. 아니 이건 정황적 합리적 의심이 아닙니까? 이 의심이 마시고요.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만약에 국방부 밖에서 네. 그러한 요구가 있었고 거기다 충분한 물증이 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큰일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럼요, 큰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도 없이 네. 합리적 의심이나 이름으로 정치 공세를 펴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장관이 참모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쪽 보류를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았던 군인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금 정치권이 왜 박정훈 대령을 지켜준다 안 한다 이야기합니까? 박정훈 대령을 지금 우리 법과 질서와 우리 정부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지키는 거지. 정치권에서 특정 정당이 박정훈 대령을 지켜주겠다 말겠다 하는 말 자체도 네. 좀 오버하는 네. 거예요. 그런 말을 오히려 박정훈 네. 대령을 분리하기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박정훈 대령은 나 정치 모른다. 뭐 네, 이렇게 아니 그래서 얘기를 그런 했습니다. 것도 우리 네. 정치권에서 신중히 해야 된다. 네, 네, 그러면 그 알겠습니다.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지. 네. 오늘 정치권에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군이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군은 군 워낙 안에서 큰 해결돼요. 저희가 이슈가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thank you both for your political courage.日米韓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This has been a great meeting. We'll have a hotline to share information and coordinate our responses whenever there is a crisis in the region or affecting any one of our countries. 네, 한미일 3국 정상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새로운 시대다. 라면서 평가를 했거든요. 한미일 정상회의 어떻게 평가하시고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우크라이나 전쟁, 그죠? 네. 또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새로운 대결 구도, 네. 이런 새로운 판을 짜는 구도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의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판 짜기를 같이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45년 2월에 얄타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얄타 체제가 있는데 당시는 처칠, 영국 처칠, 구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루스벨트가 거의 한군 주제에 조금 더 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 회의 대상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의 주인공으로서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질서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장면은 저는 인상적이고 네. 대한민국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울컥할 역사적인 정도의 장면이라는 감동이 있었다. 20세기 중반에 세계 최강 대국이 만남의 비견들 만한. 예. 사진 찍는 거 되게 어쩐지 좋아하더니만 이런 걸 일컬어 속빈 소영웅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소영웅주의. 왜요? 아니 지금 이걸 갖다 대통령실에서 평가한 거 보니까 지정학적인 어떤 그 변동을 이렇게 전환을 가져왔다 그랬는데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사전에서 지정학적 변동이라는 용어는 전쟁이라든가 큰 재난이 있을 때나 쓰는 얘기지 이걸 갖다 변화를 촉구하는데 맨 앞줄에 섰다 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줄에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상 변경입니다. 현상 변경을 하는데 한국이 맨 앞줄에 쓴 거예요. 이걸 갖다 뒤에서 미국, 일본이 박수 쳐주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강대국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맨 앞줄에 섰으니까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이게 초래하는 앞으로 비용과 책임이 뭡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 냉전이더라고요. 이 얘기대로라면. 자고 일어나면 냉전이에요. 냉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거기서 나온 작품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냉전, 질서재편 하니까 무슨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무슨 자연적인 섭리인 줄 알았는데 전쟁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위험이 왜 더 판을 가중되는 걸로 가르고 보시군요. 쪼개고 중국, 러시아, 북한 뭐 규탄하는 것까지는 전 이해해요. 네. 그러나 이 성명에서 보면은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미래는 뭡니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중국하고 헤어질 결심? 이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종대 의원은 방어 안보란 말하고 전쟁이라는 말을 그냥 동의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하는 것은 지금 동북아에서 새로운 어떤 충돌, 갈등을 예방하자는 거고 그 리스크를 줄이자는 그때 합의했는데 그 내용을 전부 디펜스가 시큐리티예요. 네. 거기에 전쟁이라는 말 없어요. 네. 전쟁을 막자는 거죠. 전쟁을 예방하고 막자는 협력체제 구축을 자꾸 새로운 전쟁을 하자고 그렇게 호도하면은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자는 거다.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그러면은 저기 전쟁을 하는 부서가 국방부인데 그게 국가 방어란 뜻이거든요. 다 국가 방어라 그러고 전쟁하고 이게 뭐 방어가 고 시큐리티지 어디 전쟁이라는 게 있냐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쟁의 논리는 높은 장벽이 서는 겁니다. 세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평평하지 않아요. 모든 어떤 전쟁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고 싶으면 평화의 질서, 먹고 사는 질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보편적인 가치, 법에 의한 지배 다 있지만은 결국은 왜 그걸 한미일이 삼국이 배타적으로 합니까? 이번 회담에 가장 반발하는 나라 중국이고요. 관영 매체를 통해서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바둑돌이 되지 말라. 뭐 이런 반발을 공식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과 좀 맞서는 모양, 뭐 헤어질 결심이라는 얘기도 김종대 전 의원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 신화사 통신에서 했는데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죠. 정부의 공식 입장은 왕원명 외교부 대변인이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걸 내정 간섭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안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할 때는 이 양안 문제를 직접 다루고 중국이 예민하게 남중국 경제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네네. 우리 대통령이 발표하는 내용에는 그게 조금 완화돼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일본 기시다는 또 추
질의응답을 통해서 발표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네. 중국이 좀 예민한 부분이 대만 문제는 분명해요. 대만 문제는 분명한데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중 외교를 좀 펼쳐야 됩니다. 일본도 곧 하겠다 그랬고 한중일 외상회담이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 중국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는 또 이제 것도 그 다음 풀어야 되는 외교적 부분이 과제지. 있고. 네. 그리고 모든 브릭스라든지 오크스라든지 쿼드라든지 만나면 그 만나는 나라끼리 좋은 말 주고받는 거예요. 네. 또 각자 발표하고 네. 중국이 예민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외교적 과제로 생각해야죠. 네. 최근에 물론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건 충분히 저는 위협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내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아직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거나 또는 어떤 북한하고의 군사 협력을 하는 건 아직까지 증거는 그렇게 우리가 본 건 없다. 다만 여기서 한미일이라는 게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은 어쩌면 지피지기인데 우리가 동맹 잘하는 것만 갖고 전쟁이 됩니까? 적이 동맹을 못하도록 막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진영이라고 신냉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질서재편이니 우리가 앞에 돌격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국, 미국, 일본이 만나는 거나 브릭스가 만나는 거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역으로 내정 간섭이에요. 이거 대한민국이 폭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려가 크신 지금부터 거고. 토론이 예. 시작되는 분위기인데 예. 시간이 너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한 번 더 모셔야겠는데. 네. 예. 요 여쭤보고 싶은 게 딱 있었는데 예. 차관 출신님한테 예.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은 장외에서 또 세게 싸웠더라고요. 네. 탁현민 전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 모든 면에서 나서지 말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이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이 요즘 이것저것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해서 윤석열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핵심적인 친문 인사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탁 전 행정관도 같은 방식의 행동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고언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좀 잘못했던 측면들을 가끔 정부 여당도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른바 친문 인사들이 나서서 문재인 때는 그러지 않았다 등을 언급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특별히 할 말을 잘 못하셔갖고 갈라치기. 갈라치기 들어갑니다. 저희에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싸우는 요령이 있는데요. 항상 이런 싸움은 자기보다 센 사람하고만 하는 겁니다. 탁현민 비서관이 더 센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싸움을 걸면 김병민 최고위원의 격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이상하게 또 기분 나쁘게 또 하시네. 받으시겠어요? 네, 아닙니다. 표정이 괜히 싸웠어 이런 표정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826조 142억 정말 궁금합니다. 빨리 설명해 주세요. 초고가 142억부터. 142억은 올해 대한민국 정부가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 분담하는 분담금의 액수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모여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검증했던 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여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인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싫어합니까? 저 별로 안 좋은데요. 그래요? 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또 대한민국 국민도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안에서 현재 일어났던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찾아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서 우리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들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6조 원, 앞으로 30년간 일본 정부가 무너져 있는 핵연료봉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잡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선 300조, 어디에선 500조 말을 하고 있는데 박구현 국무조정실 차장
뭐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지만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궤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는 뭐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고요. 사실상 일본은 자민련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자민당? 자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봐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이 벌이고 있는 거대한 사기극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있는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큰일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저 후쿠시마 안에 무너져 있는 핵 연료봉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톤입니다. 900톤. 지난 10년 동안 일본이 후쿠시마 복구와 관련돼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연료봉에 로봇가 접근해서 카메라로 사진 몇 장 찍어서 나온 게 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서 핵 연료봉 10g도 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가서 찍는 것도 방사능 때문에 카메라가 무너져서 작년에 겨우 사진 몇 장 찍은 게 다인데 900톤 되는 핵 연료봉을 다 치운 다음에 오염수를 더 이상 방류하지 않고 이거 30년 만에 끝납니다. 이 사기극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 도장을 찍어준 것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우려를 표명했던 후쿠시마산 수산물. 오늘 그 기시다 총리가 또 얘기했어요. 수입 금지하는 나라 철폐 요구하겠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상태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염수가 있는 그대로 콸콸콸 태평양 바닷가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대한민국뿐 아니라 많은 세계 국가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고 정부가 얘기를 한 바가 있다는 점들을 다시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뭔가 일본 편에 서서 모든 것들을 다 용인하는 것처럼 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EU 같은 국가는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같은 경우 수입을 재개합니다. 그렇다면 EU가 일본의 로비에 노란하거나 과학적인 근거와 관계없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을 재개했겠는가라고 하는 또 의문들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은 왜 여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객관적인 검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산물 수입량 자체가 매우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많아. EU나 뭐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들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문제가 생겼을 때 8개 현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했을 때 바로 옆에 현이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미야기 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수산물 수입이 2톤이었는데 규제가 된 8개 현에 안 들어가니까 수입업자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그 해만 1,400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풀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의 재개는 없어야 될 겁니다. 앞서 우리가 아사히신문 보도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힘 정치권의 목소리 되어서 방류 시기를 막 결정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사히신문에 나왔던 내용도 한 칼럼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목소리가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낙연 총리가 대한민국 정부 말을 믿겠습니까? 미국의 말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아니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일본 내에 있는 지방선거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 그리고 자민당 총재 선거 등에 대한 일본 내의 정치적 상황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랑 엮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것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압수수색 해야죠. 우리가 권한이 없잖아요. 아니, 아사히 신문 서울 지부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뭐 재밌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게 정말 사실무근이라면 여당 지도부 아닙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쁘죠. 그러면 최소한 항의라도 표시를 해줘야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든지. 되지 않느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 언론에 나와 있는 칼럼에 대한 누군가의 그 의견 게재한 거 하나하나 이거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다 정정보고 요청하기 시작한다면 이 같은 목소리가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추정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칼럼에 대한 부분들. 아니 국민의 건강권 문제는 그러신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 뭐 압수수색에 뭐 구속 시도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국민 건강 문제에 좀 예민하게 굴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쉽습니다. 뭐야? 오, 국민의힘 총선행 배 들어옵니다. 국민의힘 총선행 배가 들어오자마자 김병미 최고위원을 여기 타려고 하네 막. 입맛에 타려고. 근데 국민의힘 배 지부는 너무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초라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난 몰라.
누가 구멍을 내요? 이미 다 쪼개진 배인데 이미 난파선이에요. 다 지금 깔아앉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이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배 구멍 내고 있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무능하면 선장 바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선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본인들이 한 것 때문에 배가 침수되고 있는 건 전혀 모르고 뭐 누가 자꾸 사보타주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배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배에 지금 구멍 내고 있으면 그 사람 쫓아내야 되지 않나요? 저 같으면 뭐 안 태우는 것이 아니라 물에 집어 던질 것 같은데. 물에 집어넣어. 중앙당에다 나 공천해달라고 요구할 거, 떼쓰고 요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경쟁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쟁력을 갖추면 기회를 준다는 것. 그걸 증명은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총선행 배입니다. 감정가 확인합니다. 비싼데요. 자, 154만 어쩌고. 자, 2만 원. 2만 원. 2만 원 뭡니까? 2만 원. 2만 원은 수박 한 통에 요즘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윤영찬 의원이 성토하는 기사가 눈에 떴는데요. 수박 규탄 집회로 이렇게까지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막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더불어 수박깨기 운동본부 뭐 이런 것까지 있던데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의 이철규 총장이 했던 얘기는 배에 구멍 내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절대 단결해서 민주당과 같은 상황으로 가지 말자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마트 갔다 왔는데 더 하나요? 김병민 최고위원 지금 5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수박 가격 요즘 현실 모르시는 거 요즘 3만 5천 원 줘도 수박 못 사고 이제 많이 비싸졌어요. 수박 못 먹은 지 한참 됐어요. 그리고 뭐 끝물이니까 또. 못 먹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거의 구입이 불가능하고요. 네, 민생 좀 챙겨주시고요. 154만 5,380원. 1545년 3월 8일 이순신 장군님의 생일이죠. 얼마 전에 거제도에서 20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거북선 재현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마타돈 쪽에서 미국산 소나무 엉터리 가져다가 대충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20억을 들여서 배를 띄웠는데 배가 띄울 때부터 뜨질 않아요. 그래서 24시간 펌프를 달아서 물을 퍼내고 억지로 1년 동안 운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팔으려고 내놨더니 낙찰 가격이 154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에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 20억짜리가요? 예, 20억짜리를. 그나마 이분도 가져가지를 못하고 나무는 나무대로 쪼개고 고철은 고철대로 쪼개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까 전에 이현주 위원장이 심지어 지금 현역 지역위원장이시죠. 현역 지역위원장인데 신랄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국민의힘 호에 구멍이 나 있는데 나 있는 구멍을 무시하고 그 구멍을 메꾸려고 드라이버를 들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니들 배에 구멍 내는 거지라고 말하는 건 전 앞뒤가 바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리를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아까 전에 이현주 위원장이 심지어 지금 현역 지역위원장이시죠. 현역 지역위원장인데 신랄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국민의힘 호에 배에 구멍이 나 있는데 나 있는 구멍을 무시하고 그 구멍을 메꾸려고 드라이버를 들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니들 배에 구멍 내는 거지라고 말하는 건 전 앞뒤가 바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치려면 쓴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이거 왜 나무를 이거 국산을 써야지 이런 걸 썼습니까로 말하면 내부 총질 내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같은 선상에서 비슷한 발언을 하는 분이 또 윤상현 의원 아니겠습니까? 배가 자초되면 먼저 희생되는 건 수도권 의원이다. 수도권을 또 꿈꾸고 있잖아요. 먼저 자초되는 건 수도권 의원들이 아니라 저 같은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이죠. 왜냐하면 수도권 의원님들은 상황이 좀 나으신 분들이에요. 지난 2020년 총선 때 이른바 국민의힘이 폭망한 선거였기 때문에 그때 수도권에서는 나름대로 좀 따뜻한 곳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많고 정말 수도권의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은 줄줄이 낙선했던 지도부에도 많은 얘기들을 주십니다.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정책을 내면 어떨까?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공개적으로 마이크 잡으면서 야 국민의힘 폭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밖에서 이 당이 분열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수박 얘기했던 민주당의 모습처럼 되지 않습니까? 갈등의 모습처럼 비춰지지는 말도록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애정어린 말씀하십니다. 비판하고 내부 총질하고는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전 대표 내부 총질이에요? 아니면 애정어린 비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이 모든 게 수도권 위기론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이면 하루에 어떻게든 한 번은 지역에 가서 열심히 뛰거든요. 그러면 이 전 대표가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언급을 할 거면 본인 지역구인 노원병에서 1일 1노원 정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메시지만 난무하게 되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할 수 있다. 내부 총질인가 보네. 광진갑 지역위원장만큼만 해라. 진정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노원에도 열심히 구분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법, 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보고 있는 윤핵관이 보면 내부 총질이고요. 국민들이 보면 내부 손질이죠. 예. 누가 봐도 쉬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예. 대통령 입장에서만 보면 내부 총질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김병민 최고위원은 아니에요. 김병민 최고위원은 상관없는데 저분을 제가 모든 원외 지역위원장들하고 제가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마이크만 꺼지면 땅이 꺼질 것처럼 한숨을 쉬세요. 아니, 그러니까 김병민 최고위원은 표리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분인데 다른 분들은 마이크가 꺼지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마이크가 딱 켜지면 윤석열 대통령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오염수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잘 돼보려고 나오는 건데 이게 되게 딜레마가 많다는 거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김병민 최고위원은 항상 일관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다른 분들 경우에는 그럴 만큼 수도권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너무 윤핵관들하고 영남 지역 의원들이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도권의 목소리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따뜻한 데 있는 분들 말고 좀 서늘한 데서 열심히 뛰는 분들 이야기를 당이 많이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조언을 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수도권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좋은 상황은 맞아요? 그렇지도 않죠. 특히 서울은 민주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서울에서 민주당이 그럴듯한 승리를 거둬본 적이 없어요. 이걸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아주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특히 20, 30대 청년층들 한 절반 정도는 모르겠다고 팔짱 끼고 있거든요. 이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을 앞으로 8개월 동안 누가 잘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건 핵관 눈치 말고 국민 눈치 보는 쪽이 이길 겁니다. 오늘 국회 윤리위에서 이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가 정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일주일 미루자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 오히려 비판 목소리 더 많이 나오던데요. 국회 윤리의 사정이 한 달 아니면 제명입니다. 즉 형량이 구류 아니면 사형밖에 없는 이런 좀 제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치인은 출마 여부로서 판단을 받는 것이거든요. 한 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김남국 의원의 말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모여서 심사숙고히 긴 시간 결정을 했는데 제명 권고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거 민주당이 뒤집기가 쉽지가 않죠.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불출마 선언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생각되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공천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처음 터졌던 날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요. 그때 김남국 의원이 문제 막 불거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 정치 생명 그리고 전 재산을 걸겠다 이렇게 언급했던 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온정주의로 내 식구 감싸기로 가게 된다면 이 코인 문제로 그동안 보였던 수많은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타격까지 고스란히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아까 실적치라고 답변하는데? 그가 비로소 밥값을 김용남 전 의원, 이현주 전 의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진애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6년 만에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또 민방위 훈련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실감은 안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을지훈련 마지막 날이어서 사전에 예고도 했고 6년 만에 있는 훈련이라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을지훈련 첫날 대통령이 그 모두 발언을 하시면서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지도자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근래에 처음 봤어요. 오히려 그게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이른바 이제 우리 지정학적 위기를 더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역효과를 낼까봐 우려스럽습니다. 네. 저는 영업사원 1호의 자격이 좀 미달되는 것 같다. 왜죠? 미달이다? 아니 누가 투자하겠어요? 핵전쟁 난다는데. 아니 이거는요. 저는 기업인 출신으로서 이런 얘기를 쉽게 하다니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대통령은요. 네.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든 방어가 철동같이 잘 돼 있다. 그리고 간혹 북한이 도발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이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대외적인 발언이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만 네. 덧붙이면 시간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주제가 많았어요. 아니 저는 네. 한미일 회담 끝나고 네. 기시다는 후쿠시마로 달려가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을지 연습부터 얘기를 하고 거기서 북핵 미사일 위협 얘기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오늘 그 사이렌 소리 보세요. 할까 말까 아니 왜 그래?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잘 못하겠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오늘 한심했던 건 뭐냐면은 오늘 국회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거기 국회의장도 나오고 여당 대표도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뭐 없고 뭐 피난 가고 이런 거 하는데 막 낄낄대고 웃고 난리들이야. 아니 게다가 대통령은 오늘 또 한미연합사의 지휘군에 가셨습니다. 또 거기서 딱 사진 찍고 이러는 모습이 아니요. 이게 좀 저기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위급하지만 내가 이렇게 관장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과시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식의 사진이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십시오. 김영란을 더럽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영란 제대로 해야 다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든 게 불만이시네요.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가 작은 것도 불만이고 지금 을지 훈련 기간 중이라 또 더군다나 오늘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방문해서 사진 찍은 것도 불만이에요. 어제 오늘 윤석열 정권에 불만이 없으면 이상한 아니 한미연합사나 뭐 이런 거 안 갔으면 아니 훈련만 시켜놓고 뭐 대통령은 왜 사무실에 가만히 있냐 또 그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로 싸울 줄 몰랐습니다. 네.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다시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거짓과 선동의 정치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물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싱싱하고 맛이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국민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시고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며 소리 높이고 있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향해서 반일 공포 마케팅 하지 마라, 선동하지 마라, 거짓 선동하지 마라 이렇게 또 비판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없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국익에 기반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게 이상하고요. 그리고 앞에 잠깐 나오는 가령 성일종 의원도 그렇고 몇 분들 2년 전에 국회에서 반대 의결을 하고 태평양 생태계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없으면 방류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셨던 분이 2년 뒤에 이렇게 표류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이번 사안을 보면은요. 윤석열 정권이 너무 비겁하고 그다음에 너무 비굴합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나도 반국익적입니다. 우리가 뭐 반국가단체 운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하는데 정말 반국익적인 게 국익을 챙겨올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 이 위험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고 한미일 정상회담 때도 얘기하지 않았고 지난 석 달 동안 얘기할 계획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어민들한테 뭐 챙겨줄 돈조차도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검역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 왜 또 챙기지 않고 왜 이렇게 넘어가느냐. 거기다가 앞에 제가 비겁하다고 얘기한 건 뭐 저보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왜 대통령이 차관 뒤에 숨습니까? 왜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안 하고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얘기 안 합니까? 그리고 을지훈련 저 연합사회가 가 있습니까? 이럴 때는 국민한테 어떤 사정 때문에 우려를 이렇게 잠재웠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정확히 해야죠. 그러니까 비겁한 거죠. 또 방류하지만 우리가 인정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비겁한 발언을 하고 비굴하다고 얘기하는 건 대외적인 건데요. 정말 일본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굴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기시다가 바로 갔다 오자마자 후쿠시마에 가서 딱 그거 방류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고 아사히 신문에서 조기 방류해달라고 얘기 나왔는데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는 이런 비굴함을 보이는 반국익 윤석열 정권입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자, 이재명 대표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2의 태평양 전쟁의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보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측은 누구냐?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중국,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좀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염수와 관련해서 그 반대쪽 입장에 서 있는 나라를 보면 미국, 캐나다, 중남미, 호주, 뉴질랜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의하면 제2의 태평양 전쟁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전선, 거기하고 같은 편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전쟁 상대방은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이 환태평양의 나머지 국가들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해류의 방향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보다 더 먼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캐나다,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입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윤석열 정부가 반국익적이라고 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남미 정부 다 반국익적인 행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중국의 입장은 전혀 과학과는 상관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엉뚱한 진영적인 그 주장을 지금 우리 김용남 의원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있고 대한민국엔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죽으라면 죽을 겁니까? 미국이 위험하다 그래야 위험한 거예요? 아니 한마디로 그러면 미국의 방향을 거꾸로 보시는 거예요? 그 해류의 방향과 관계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류의 영향이 미국과 그쪽으로 더 먼저 간다라는 게 이제 김용남 의원의 아니 근데 먼저 간다 하더라도 미국은 그거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건 미국의 판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국의 판단을 따라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적어도 핵의 군사적 이용이든 평화적 이용이든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할 말이 없는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을 상대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가만히 있으니까 안전한 거고 미국이 가만히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국익을 주장하는 건 이상한 거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비주체적이고 반국익적인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중국과 러시아가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묶어가지고 마치 후쿠시마 이 오염수 문제에서 반대하면 중국, 러시아와 동조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념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는 거는 전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80%가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게 비과학적인 선동에 의해서 전부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저는 민의를 대의한다는 정당이 그리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부가 그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조금 더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주장대로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리고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미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선거로 뽑히는 나라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과학적인 데이터의 결과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이거에 대해서 근거가 잠깐만 이 얘기만 반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과학적인 근거가 해류의 흐름밖에 없냐고요. 건강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자신을 그 논쟁을 하면 끝이 없어요. 네. 우리 국민들이 더 가슴이 콱 막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그것을 방류하는 것도 열받아요. 근데 80% 이상의 국민들이 열받는다. 그 얘기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저는 네. 그런 당원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민대책위까지 만들어서 보수가 다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과거 2년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같이 막 비판했거든요. 네. 근데 불과 2년 만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이 싹말 바꿔가지고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입장을 그렇게 이유 없이 막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핵을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핵 발전을 하려면요. 이따위로 하면 핵 발전 앞으로 하는데 문제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면 핵 발전소 만들 때마다 우리는 나중에 오염수 문제를 걱정해야 돼요. 예. 이건 절대로 안 되는 문제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교는 국민들을 대변해야 돼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면 본인이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든 간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일단 그것을 대변해 줘야 돼. 그런데 우리 정부나 우리 여당이나 우리 대통령이 한술 더 떠서 막 홍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막 억압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정말 이 까무러치 지경인 거예요. 이거는 외교의 근본도 안 돼 있고요. 저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헌법 위반이다. 국민주권주의의 그 생각에 위반되는 거다. 그리고 아까 다른 나라 얘기하는데 일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류하기 전에 기시다 총리가 주변 국가들의 어떤 협력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중에서 네. 그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누구냐?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홍콩이라든가 대만도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국도 반대했고요. 독일의 환경부 장관도 GAC인가 거기 나와서 명시적으로 반대를 세게 했어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이 만약에 세게 반대했으면요. 이거 쉽게 못합니다. 그럼요. 미국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막 난리를 치면서 한미일 회담하는데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으면 입장이 미국이 달라질 수 절대 있다. 이것을 네. 지지하거나 그렇게 네. 대놓고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얘기해도 갈 됩니까? 길이- 아니요, 아니요. 갈 길이 멀지만 한마디씩은 더 합시다. 이게 네. 더 중요한 네, 얘기예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이 일본의 알리바이를 제공하는데 껌건이 알리바이를 제공을 했습니다. 5월 달부터 계속해서 거기에 뭐 방류단을 보내겠다, 시찰단을 보내겠다부터 저번에 저기 서울에 왔을 때 또 이번에 한미일 갔을 때 한미일 정상회담 갔을 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한국의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대하면서 이런 알리바이를 줍니까? 우리가 정말 저는 반국익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했으면은요 국제적인 리더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생태가 굉장히 이런 와중에 이런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많은 국가들이 인도서하는 방식으로 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방식으로 이걸 끌어내느냐. 네. 거기에 만약 한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했으면은요 네. 한국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네, 네.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왜 우리가 나서서 왜 해결을 해줬느냐라는 질문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두 가지만 말씀을 예. 드릴게요. 입장 바꾼 거로 얘기하면 사실은 2년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정부 TF의 입장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상반되고요. 또 네. 하나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직후에 3년 동안은 아무 대책 없이 무방비로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도 과학적인 처리 절차를 거쳐서 알프스를 통해서 여과한 이후에 IAEA의 권고 방식대로 방류하는데 갑자기 우리 바다가 위험해지고 수산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은 도대체 어느 근거에서 나오는 건지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네. 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이 위험해지고 우리 해양이 오염된다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정파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랬으면 옛날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으면 지금도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알았는데 이제 그다음에 민주당이 옛날에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네. 아니 무엇이 옳은가를 보고 해야지. 국민들이 뭘 생각하는지 이게 지금 망국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요것만 짧게 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더 위험한 정치적 오염수예요. 지금 정부 여당의 이 태도가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 이렇게 무책임한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80%가 선동에 휘둘려가지고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국민 80%를 향해서 당신들 다 야당의 그런 거짓 선동에 휘둘리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
정도 되면 일본을 향해서 훨씬 더 허들을 높여서 센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방류하더라도 주권 국가의 정부로서 항의하고 안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더 위험한 정치적 오염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니, 저 의원님, 오염수가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는 사실 그동안에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에 좀 좁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런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그 아사히 신문 보도가 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은 이건 다 이제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근거가 없으면 항의라도 좀 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갈까요? 잠깐 국회 정상? 국회 외통위 오늘 관련 질의 보고 오시죠. 정부 여당에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할 거면 빨리 해라. 총선 가까워져서 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그 말을 하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했는데 이번 아사히 신문 보도를 보면 근거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관련된 건데 이걸 어떻게 정치적인 고려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체 그러한 고려는 MBC라든가 국내 언론 상대하듯이 뭐 뉴욕타임스니 아사히니 왜 당당하게 강력 항의하고 정정보도 요구하고 왜 이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못한다면 뭔가 숨길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팩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어도 외교부 장관은 비굴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한 잠깐만 믿어보겠지만 여태까지 비굴했던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굉장히 리더십이 있으십니다. 네. 진행자 경험이 또 있으셔서. 아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리더십보다는 그 점유욕이 너무 세시는 시간 점유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사히 신문 보도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언론 중에서도 아사히 신문의 보도 내용은 방류 시기를 땡겨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 내용은 방류 시기를 늦춰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배려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신문도 상반돼요. 보도 내용이.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니 일본 언론도 서로 충돌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 그 기사를 근거로 해갖고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했냐면요. 정확하게는 요미우리 신문은 국내 관계자를 인용한 게 아니고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배려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일본 정부 쪽을 인용한 거고 아사히 신문의 기사는 우리 정부 여당 관계자들을 인용한 거예요. 한국 특파원 출신이 그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재를 한 거예요. 취재원이 누군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뭐 취재원이 안 밝히겠죠, 그거는. 그러나 이 정도 기사를 쓰려면 아사히 정도 되는 정론지면은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그런 건지 실제 복수의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전 기사를 썼을 거라고 보고 아니 물론 그게 과장돼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두고 정부가 외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왜 항의를 안 합니까? 대응을. 왜 정정 요구를 안 합니까? 그 점 이상하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그렇잖아요.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총선에 너무 가까이 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빨리 해달라라는 거고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한미일 회담 그 직전에 해버리면 그 즈음에서 해버리면 이게 한국 정부가 곤란해지니까 요거 끝나고 해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총선에서 좀 멀리 앞으로 당겨서 하되 한미일 회담은 끝나고 해달라 이런 얘기로 되는 거예요. 종합을 하면. 요미우리 보도는 우리 쪽에서 요청한 건 아니고 일본 전체적으로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제 얘기는 그 두 개 얘기가 모순된 얘기는 아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말씀인데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의 1대 일간지고 아사히 신문이 일본의 2대 일간지고 그러니까 굉장한 그 파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그냥 뭐 근거 없이 얘기했을 일은 없는데 항의도 안 하면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정말 자괴감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한미일 회담 끝나자마자 기시다 총리는 잽싸게 가서 일본 어민들 만나서 협의하면서 보상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약 8천억 설득하려고 막 어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방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민들을 먼저 만난다. 근데 정작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어민들은 뭐지?
우리나라 어민들은요 정말 무슨 고아가 된 것 같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혈세를 가지고 보상합니까? 일본 정부한테 보상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 왜 우리는 정부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어민들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일본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아니 그거 보면서 정말 저는 이게 가슴이 콱 막히더라고요. 네, 그 보상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국민의힘에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2천억 가까이 예산을 좀 마련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확하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괴담과 소문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보상이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괴담과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들어가군요. 지금까지 IAEA의 입장이나 뭐 과학적으로 논의된 거에 의하면 방류로 인해서 어떤 인체나 생태계에 피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피해 보상과 관련한 피해는 직접적인 방류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뭐 괴담이 됐던 소문이 됐던 그거로 인해서 뭐 수산물의 판매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앞으로 나올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릴 건 국힘에 아니면 윤석열 정권에 아니 일본도요 이런 거 얘기할 때 괴담 운운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에 의한 피해라고 얘기합니까? 풍평에 의한 피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소문이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과학적이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지만 그거를 못 믿는 그런 풍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가 온다. 그럼 적어도 한국 정부도 그런 정도의 디그니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괴담이라고 얘기를 말 나온 김에 왜 괴담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괴담을 한두 번 만들어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괴담 얘기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왜 나옵니까? 과거의 경험치가 많아요. 과거의 경험치하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정치인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괴담, 가짜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괴담과 가짜뉴스가 이런 거다라는 정도를 기준점을 한번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죠. 거기 들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해류의 방향은 사실은 상식 수준이에요. 근데 그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그게 들면. 심층수의 물은 일반적인 해류의 방향과는 다르게 한국 쪽으로 먼저 흘러 들어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혔던 세슘 우럭이라고 기준치의 180배 이상의 그 검출됐다는 사실은 그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 앞바다는 일본에서도 조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왜 잡느냐? 수치를 실험하기 위해서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수치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세슘 우럭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게 다 괴담이죠. 아니, 아까 그 비용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2천억이요? 그래서 일본이 자국 내에 그 피해를 위한 예산을 수립해두고 하는 거는 뭐 일본 정부의 역할이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 가장 값싼 그 이 오염수 문제의 이 처리를 택해서 저렇게 이제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방류가 가장 경제적이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우리 돈을 들여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현주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일본에다가 야 니네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재정적인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정도를 못 합니까? 저는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반국익적인 정부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최소한 일본이 명백하게 자신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접국인 우리한테 피해가 오게 되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왜 그에 대해서 일본한테 제대로 된 요구를 못 하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에요? 비용 때문에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일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체르노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콘크리트를 다 부어가지고 그 체르노빌 이 인근 지역 전부 다가 완전히 죽은 땅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후쿠시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국가를 위해서. 그다음 일본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후쿠시마를 다시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기에 막 이렇게 오염수 막 쟁여놓고 이거 자체가 보기 싫은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이걸 싹 다 치워버리고 다 방류를 하고 후쿠시마를 다시 살려서 일본은 망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들의 어떤 애국심에서 비롯됐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 떠나서 우리나라의 보수가요. 사실 굉장히 그 국가 중심적이고 그리고 너무 국가 중심적이라서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그 태생이에요. 어떻든 간에. 그죠? 원래 보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만약에요. 보수에서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이 살아 돌아왔는데 만약에 그분이요. 이런 한미일 회담 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뭔가 대가도 못 받아내고 그냥 무조건 잘 하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면서 왔겠습니까? 저는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수의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 대통령이 뭐 이상한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무조건 그것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이 우리 당에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보수 세력도 말을 못하지만 상당히 있어요. 그럼 저는 제가 나중에 난파선 얘기하겠지만 그 시간 없어요. 이거 이미 이것이 난파선이다. 이것이 보수가 지금 양당제다 보니까 마치 국민의 반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난파선 말씀하셨는데 절반만 하고 지금 이제 반환점만 돌고 끝내야 됐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열띤 토론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살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딴때하고 많이 달랐는데. 고맙습니다. 이 정권은 일본과 핵 오염수 투기의 공범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입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후 1시 3분 오염수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알프스로 핵종을 한번 거르고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한 번 더 희석해서 이제 원전 앞바다로 내보내게 됩니다. 내보내야 할 오염수는 총 134만 톤. 그 하루에 이 정도 방류를 해서는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이 사고가 났던 원전에서 아직도 오염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지금 하루에 160톤에서 170톤 정도의 오염수가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것까지 다 내보내려면 이거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연료 찌꺼기가 뭐 800톤인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일본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뭐 안전하다는 입장인 거죠. 알프스를 거쳐서 나오는 물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핵종들이 거의 다 제거가 된 상태다 뭐 이렇게 일본에선 밝힌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삼중수소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중수소를 없애고 이 바다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삼중수소는 그대로 있고 다만 이 삼중수소 검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바닷물을 더 타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니 바다로 가면 어차피 희석될 건데 왜 희석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걸러진 상태에서 바다에 내보내려면 그 어느 정도 기준치는 일본에서 정해놓고 그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야 하니까 이렇게 사실 이렇게 삼중수소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총량은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뭐 라면에 물을 더 붓냐, 뭐 덜 붓냐, 뭐 이 차이입니다. 피해 보시는 분들 일단 당장 어민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요 메인 뉴스에서 어민들의 반응이 정말 많이 다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현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현지 어민들 그리고 주민들도 굉장히 좀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뭐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자들이 이런 보도를 좀 타전을 해왔는데 도쿄전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여기에 특히 좀 눈에 띄었던 대목이 도쿄전력 직원이 전직 직원이 참석을 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직접 본인이 일을 해보니까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 이거 100% 일이 터진다. 또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어민분들도 역시 굉장히 좀 큰 우려를 하고 있고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금 반대 목소리 혹은 대책 마련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좀 듣고 오시겠습니다. 시장 등에서도 지금 실제로 차들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 어민들이 지금 한 50% 정도 소비 감소가 이룰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최소. 그럼 금액으로 따져도 4조 5천억 이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정부는 계속 지금 찬성 입장을 보였잖아요. 말은 찬성이 안 했지만은 뭐 IAEA 뭐 하니까 뭐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야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는 왜 어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되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은 저희 어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50% 정도 확 줄 거다, 소비가. 그리고 피해액은 4조 5천억 정도 될 거다. 뭐 이번 휴가 기간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도 수산물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거든요. 소비자의 92%가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분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뭐 이 부분이 큰 타격이 되겠죠. 다음 달에 이 후쿠시마 수산업자들이 그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어민분들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여러 어민단체에서도 성명을 내서 정부에서 이 소비 대책 좀 강구를 해달라 이런 당부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없습니다. 입장이 따로 있느냐 좀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입장 발표하지 않았냐 그 입장이 곧 우리의 입장이다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입니다. 뭐 오염수보다는 가짜 뉴스가 더 위험하다. 뭐 그런 메시지인 것 같네요. 정보를 믿어달라. 기자들에게 배포된 그 최종 원고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는 좀 달랐던 부분이 한덕수 총리의 담화문이 있었거든요. 일단 먼저 배포된 좀 담화문에는 좀 오염수 방류가 없었다면 좋았겠지만이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한덕수 총리가 담화문을 읽을 때는 빠졌습니다. 그래요. 네, 좀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었고요. 그 원전 오염수 방류가 뭐 세계에서 좀 전무후무한 일이기도 하고 또 학계에서도 지금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여서 완전히 믿고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은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뭐 촛불 집회를 한 차례 국회 앞에서 했고요. 민주당에서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이 대대적인 그 장애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생업이 걸린 어민과 수산업계,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의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전 세계 정당 중에 한국 민주당만 일본 방류 때문에 우리 수산물도 위험하다. 그래서 그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민주당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거지 일본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회먹는 사진 페이스북에 다 올려야 돼요. 피해받는 거 민주당이 보상해야 돼요. 민주당 돈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어제 정부 여당에서 관련돼서 이제 예산 추가 뭐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2천억 원의 예산을 더 쓰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대책이 대부분 이게 소비 관련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풍평 피해, 그러니까 소문으로 인한 피해도 좀 피해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7천억 원 정도 규모의 지원금을 좀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좀 어떤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또 어떤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일본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방류를 한 건 일본이니까. 근데 뭐 일본은 뭐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뭐 일단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방류 때문에 뭐 주변국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일본은 방류를 해도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변국의 피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에서 이제 일본산 수산물 금지를 전면적으로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일본에서는 그 중국에 대한 보상보다는 이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일본 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지금 수입 금지 상태인데 이게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 계속해서 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그 외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조기 철폐하도록 요구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또 한일 간의 관계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달만 하지 말고 좀 막아주세요. 제가요? 네. 막을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후쿠시마 되고 오염수 관련 소식 정상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차려 다정한 인구와 기후 문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지금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몸풀기에 나선 일정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최근 이제 여권에서 이제 수도권 위기론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국민의힘 보수당의 그야말로 아이콘이고 최고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누구라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내려놓고 사라졌던 그분. 아니 뭐 그 얘기를 또 하셔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저 사실 그 뒤로 너무 안 나오셔서 네. 근황이 궁금했거든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7개월 만에 컴백하시는 거죠? 저는 근데 계속 동작에서 열심히 정치했는데 공개적으로 네. 이렇게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걸 7개월 만 방송 아니겠습니까? 출연은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한번 했었습니다. 백반기행에 출연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오랜만이시고 그 고초 겪을 때 제가 같이 울어드렸습니다. 아유 뭐 진짜예요? 진짜예요. 내가 얼마 아니 다 같이 울었죠. 그 얘기하니까 또 울컥 하시나 알겠습니다. 보네요. 네. 근데 오늘 나경원 의원 컴백 첫날이었잖아요. 오늘 진짜 바쁜 하루였습니다. 바빴어요.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 사단법인의 창립 포럼 관련된 업무도 하셨었잖아요. 그럼요. 얼마 전까지. 저희가 그거 잘못 준비하면 정말 대한민국이 망하거든요. 네. 그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것이 뭐냐면요. 캘리포니아의 법과대학의 교수가 대한민국 출산율을 듣고는 대한민국 망했어 하고 머리를 쥐어뜯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0.78 그 수치요. 사실 정말 이 인구 구조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뭐 산업적으로 국방, 교육 뭐 많은데 적십자 회장 이 취임식에 갔었어요. 네. 근데 전임 회장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어서 헌혈을 받을 수 없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동남아에 헌혈차를 보내서 우리가 받아오는 걸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다양한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포럼을 하나 만드신 네, 거군요. 기후도 또 마찬가지예요. 기후도 그렇죠. 뭐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이제는 지구가 비등하고 있다.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게 네. 탈탄소 트렌드도 따라가고 대비할 거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보셨죠? 우리 의원님은요. 인구와 기후에는 정말 진심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저출산 부위원장이었잖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기후위기 대사. 기후위기 대사. 이렇게 진심인데 하루아침에 잘라버렸잖아요. 와, 그 생각나죠, 그때. 아니, 안 좋은 얘기 하지 말라고. 네. 제가 같이 울어서 그래요. 네. 속상해서. 네. 좀 서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그때? 왜냐면 할 일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현장 목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 몇 달 동안. 재밌었어요, 사실. 그래요? 경로당 가서 오래간만에 절도 하고 그랬더니
경로당 할아버님들께서 굉장히 경로당 할아버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또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젊은 어머님들도 많이 만나고요. 정말 현장 목소리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그것이 또 정치인 나경원에게 다양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초보다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고 편해지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 여의도 밖에 나가서 좀 편안하게 있다 보면 사실은 저는 정치인한테 늘 이런 좀 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전 진짜 질문 딱 하나만 하고 전 쉴게요. 왜요? 또 진짜 저 질문하기 아니 질문 못하게 하면 어때요, 진행자한테? 딱 하나만 그냥 그렇죠. 답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지난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 아니 그냥 정말 짧게 약간 이제 대통령실하고 약간의 좀 이제 껄끄러움을 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혹시 용산에서 전화가 왔거나 소통을 했거나 아니 그거 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말씀하세요? 아니 왜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다들 궁금해요. 저희 뭐 우리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원팀으로 가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고민해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7개월 만에 이제 복귀했다고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총선에 신호탄을 울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누군가는 또 대선 출정식 같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다 보셔놓고 들으셔놓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아니 모처럼 제가 이제 포럼을 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총선과 관련해서 오늘 행보를 한 그건 아니었죠. 거는 아니고요. 사실 인구와 기후의 좀 중요성 알리기 위해서 그 창립 포럼을 국회 도서관에서 알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유 그래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 국민의힘 보수당의 그야말로 아이콘이고 최고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나 대표는 뒤를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이 배지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뭐 그거 필요하겠죠. 계급장이 좀 있어야 뭐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나 의원님께서 계급장을 멋지게 빛나게 바짝바짝 달고 최선두에 서서 앞장서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무슨 과장을 했습니까? 지금 배지 얘기 나오고 분위기 좋고 행복하고 계급장 얘기 나오고 다 덕담해 주시는 거죠. 모두 덕담해 주시는 거고. 저 딱 질문 하나만 하고 쉴게요. 진짜 아니 진짜 하나만 하고 쉬겠습니다. 아니 그 전당대회 기간에 사실 그 김기현 현 대표하고 그 만남이 있을 때 제가 진짜 이 장면이에요. 이때 제가 손에 땀이 나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를 몰라요. 두 분 좀 만나면 껄끄러울 텐데, 저거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두 분이 표정이 너무 밝아서 참 보기가 좋던데 어떤 그런 이제 앙금은 없는 상황인가 봐요. 정치는 원래 또 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뭐 동지도 없다고. 근데 정치가 너무 좀 비정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큰 대의에서는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양보할 거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때 그때 지지세가 대단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큰 것과 작은 게 있다면 늘 작은 것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요. 이번에 당대표가 좀 편안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좀 어려워 보입니까? 아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혹시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총선을 앞둔 여당 당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여당 당대표하고 대통령과 케미가 안 맞으면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요. 야당 당대표는 좀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넓다면 여당 당대표는 그 자리가 넓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뭐 지지세가 많이 좋았지만 제가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럼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딱 하나가 몇 개예요? 아니 정말입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사실 저는 의원님이 당대표 되는 줄 알았는데 어찌 여치저치해서 김기현 대표가 됐습니다. 지금 김기현 지도부 점수 한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이 점수 얘기하면 항상 어려운 거 아시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하시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하고 계시지 않나 저는 무난하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무난하다. 네. 최근에 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 때문에 한번 네.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네, 난파선. 제가 사실 네. 제가 이 포럼 한다니까 갑자기 어제부터 기사에 수도권 위기론을 틈타서 뭐 다시 돌아오나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권 위기론이 왜 나온지 몰랐는데 조금 전에 누구하고 밥 먹으면서 겨우 이제 제대로 들었습니다. 수도권은 TK하고 다르잖아요. 정말 일주일 전에도 어렵죠. 민심이 모르죠. 바뀔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언제나 항상 위기이기도 하고 네. 항상 기회이기도 하는 곳이 수도권이고요. 수도권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만하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180석 한다고 자만하다가 완전 망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선거. 20대 총선. 예. 그렇지. 그래서 늘 조심조심. 네. 늘 민심에 가깝도록 예. 노력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시간이 다 됐어요, 의원님. 벌써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끝으로 뭐 끝인사 편하게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정치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국민들 목소리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네. 우리 국민의힘도 모두 다 더 국민들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인구와 기후 문제 잘 좀 좋은 대안을 위해서 정말 저는 이 문제를 정말 하는 중요하죠. 것이 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고 네. 이걸 맞습니다. 저희가 안 하면요. 예.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만약에 용산에서 또 보신다면 기후 위기 대사 한 번 더 부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